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학군지에서 일찍 들어와서 학군지를 오래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회화나 그런 영어 사교육에 노출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됐을 때 파닉스나 아니면 영어 동화책을 소리내서 읽을 줄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해력이 안 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이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하나 좀 가이드라인을 드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이러이렇게, 중위권 학생들은 이러이렇게, 하위권 학생들은 또 이러이러한 또 로드맵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중하를 한번 나눠봤고요. 초등 고학년 때 얘는 꼭 의대를 가야 되는데 수능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가장 요즘에 입시의 대세는 2028 그 대입 개편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대학은 이미 중학교 때 결정된다?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 지도. 안녕하세요. 책으로 인생을 다독다독 책장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와우. 진짜 적응할 새도 없이 입시 제도는 바뀌고요. 네. 그리고 AI로 미래를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아이의 입시 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그 그림을 딱 가지고 오신 심정석 선생님께서 오늘 다독다독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 지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교육 관련 채널 중에 100만이 넘는 채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교육 플러스 엔터가 들어가면 이제 뭐 재밌게 하는 요소들이라든지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만 사실 제가 조금 이제 교육 전문가인데 많이 불려다니는 곳이 주로 부동산 채널 학군하고 관련돼서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거든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을 시켜서 좀 이루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소망이 아이들이 돈 잘 벌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즘 트렌드가 우리 책도 사실 다양하게 이제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돈 버는 얘기 안 해주면은 네. 사실은 이제 결국 근데 그 돈을 벌어서 애들 사교육도 시키고 사교육 왜 시키냐? 그래 이제 돈 많이 버니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이런 경제적인 부분 사교육 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어떤 입시 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고 혼탁한 가운데 네. 어떻게 중심을 잡아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어느 대학을 잘 가고 어떻게 돈을 잘 버는 그런 로드맵을 찾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또 그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또 평안하게 그런 좀 육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을 좀 말하고 싶은데 근데 우선은 이제 당장 닥친 게 우리 대학 가는 거 네. 결국은 뭐 이런 부분이니까 특히 제가 좀 타겟으로 생각한 거는 우리 유초등 부모님들이 좀 교육에 관련된 빅픽처를 그려야 되는데 사실 입시에 관해서 정보가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처음 쓸 때도 그렇고 개정판도 낼 때도 그렇고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올해만 해도 작년에 의대 정원 굉장히 늘어난다. 그다음에 또 자율전공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책으로 따라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런 좀 트렌디한 어떤 입시 정보보다는 우리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입시의 본질이 뭐고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좀 쓰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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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이 어떤 책이냐? 이 책은 정말로 내비게이션처럼 성적의 상중하 그리고 가정 형편에 따른 예상 학비를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부모가 그리고 서울 경기권부터 노촌 그리고 해외 대학까지 그리고 과거에서 이어진 교육 제도와 이제 요즘에 생긴 어떤 문화와 학교들까지 정말 해설서이자 백과사전이다. 정말 뭐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목을 입시의 정석이라고도 해볼까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로 그 이전에 네네. 사실 이제 처음 입문서로 할 때 우리나라 입시의 판이 이렇게 되는구나. 본질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도표로 이렇게 그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뭐 약간 예체능에 관심이 있고 공부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찾아볼 수 있게 페이지까지 이렇게 좀 앞에 이 책의 구조를 설명해 주시면서 그 도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책의 구조?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우선은 우리가 주변이 입시가 다들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선행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입시 레이스를 달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는 우리 아이가 좀 이게 장거리를 뛸 아이인지 단거리를 뛸 아이인지 육상을 해야 될 아이인지 수영을 해야 될 아이인지 이 부분에 대한 역량과 이런 걸 좀 점검한 다음에 그 입시 레이스를 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좀 할 수 있는 아이의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하나 좀 가이드라인을 드는 거죠.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하위권 학생들은 또 이러이러한 또 로드맵을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아이의 입시적인 역량이나 인지적인 역량에 따라서의 상중하를 한번 나눠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학권 상담이나 사교육 상담할 때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게 무리하지 않는 학군 이사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교육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상황,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아이들의 입시 로드맵이라든지 교육의 전반적인 좀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애들이 유치원생인데 로드맵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애들 로드맵이요? 하고 좀 약간 이러고 당황했는데 초등 고학년들이 애들이 둘 다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로드맵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시 지도 로드맵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역량과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게 그런 입시적인 어떤 그 길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이제 의대가 굉장히 큰 이슈니까 그 의대 얘기를 좀 근데 의대 얘기하니까 또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는 거는 우리 애는 의대는 아닌데 그렇죠. 의대까지 우리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의대를 가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가장 요즘에 입시의 대세는 2028 그 대입 개편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수능 비중이 점점 커지고 중요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 상위 16개 대학을 가려면은 수능 점수가 좋게 안 나오고서는 갈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의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수능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정시로 해서 의대를 간다. 서울 수도권에 의대를 가려면 수능 전체에서 틀린 개수가 거의 4-5개 이내여야 됩니다. 근데 전체에서 문제에서 4-5개 이내로 틀린다는 건 이거 쉽지는 않은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정도 역량이 되지 않는 학생인데 나는 의대를 꼭 가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성실하고 또 정말 얘는 의대에 가는 게 맞는 그런 애인데 문제집 푸는 능력이 그 정도는 안 돼요.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으면 사실 의대를 가기가 재수삼수를 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제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때 얘는 꼭 의대를 가야 되는데 수능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천안 이하 충청권이라든지 강원권이라든지 해서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 잘 아시다시피 여기 책에도 소개해놨지만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수능을 거의 3-4개 이상 뭐 그렇게 틀리는 굉장히 최상위권 수능 점수가 아니어도 내신을 1등급 전 과목 1등급 받아가지고 내신 성적이 거의 뭐 1.0이나 1.15 뭐 이 정도 안에서 하는 가운데 이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근데 수능 최저에서 한 과목이나 두 과목을 2등급을 맞아도 네. 본인이 수능 최저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런 게 이제 로드맵인 거죠. 우리가 의대를 꼭 가야 되는데 수능 경쟁력이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경기 남부권에 살고 계시다면 경기 남부권에 있는 신도시에 사시는 것보다 천안으로 이사를 가셔서 천안에 있는 교육 인프라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또 아이가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도 있고 교대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의대 정원 확대되는 가운데 거의 뭐 대부분을 지방으로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지방의 거점 국립대로 다 몰아주겠다는 이런 플랜이 나오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좀 너무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니까 그런 부분에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하니까 그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교육 정책의 기조라든지 입시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 알고 있으면 그런 로드맵을 한번 택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전제는 뭐냐면 우리 애는 의대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은 조금 낮은 수준의 질문이에요. 그럼 애가 의대 적성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의대를 가려고 의대는 거의 서울대 의대 레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난 다음에 의대를 어떻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물어봐야지. 아이가 의대를 갈 수 있는 어떤 인지적인 능력이나 적성이나 이게 안 맞는데
부모가 욕심이 있어서 우리 애는 의대 꼭 보낼 거야 라고 로드맵을 짠다라고 그러면 접근법은 좀 잘못된 건데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또 가정 형편이 되는 가운데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길들이 사실 있다는 거죠. 농어촌 전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입시에서 그 경기도권에서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는 데가 김포 고촌, 그다음에 남양주 와부, 그다음에 화성 향남이 읍단입니다. 근데 사실 김포 고촌은 바로 옆이 목동 학군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고촌에 있는 그런 농어촌이 되는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뭐 방학 때는 그러면 목동에 가서 학원을 들어서 뭐 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고 이런 게 가능하고 남양주 와부에서도 강남권으로 주말에 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화성 향남에서도 사실은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 농어촌으로 해서 대학을 가는 수준이 그냥 일반 정시로 해서 대학을 가는 수준보다 2단계, 3단계 이상의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 6년을 거기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자격 충족 요건이.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어떻게 많이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분양에서 특별 공급 분양 있죠. 다자녀 특공하고 신혼부부 특공.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농어촌은 정원 외입니다. 경쟁이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아파트 굉장히 인기 지역에 이렇게 몰리고 그럴 때 그 뭐 100대1 일반 경쟁률 100대1, 200대1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공 경쟁률은 어떻죠? 거의 뭐 한 5대1, 6대1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농어촌이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아이는 가려고 그런 과가 있는데 정시로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쟁을 해서 힘들다 그러면 아, 이런 로드맵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더 입시적인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로드맵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모가 정말 알아야 딱 중심이 서는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아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6년 살아야지 그 네.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잠깐 몇 개월 네. 갔다가 다시 와도 되나요? 아니면 그게 풀로 다 해야 되나요? 풀로 있어야 돼요. 풀로 됐어요. 네. 전 학기를 다녔던 기록이 어디 있어야 갔다 되는 오시려고? 아니 배팅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어.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공부를 됐다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내신 1등이 해야 되니까 농어촌 가서. 근데 전교 1등을 하니까 갑자기 욕심이 나서 서울 쪽으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근데 갔는데 또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살짝 또 몇 개월 살다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로드맵이 중요한 겁니다. 삐.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의대를 목표로 하시던 아니면 뭐 일반 수도권의 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시던 다양한 목표를 갖고 계실 텐데 그거에 따른 부모들의 니즈에 맞게 네. 그리고 또 우리 아이 수준에 맞게 요런 학생들은 요렇게 이런 학생들은 요렇게 준비하라는 내용들이 다 빼곡하게 담겨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많이 참고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전체 내용을 딱 보고 나서 다시 첫 페이지를 갔는데 그 주제가 입시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 교육 시장의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주제를 먼저 꺼내셨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에도 제가 서울권에 있는 학군지에 가서 이 책하고 공부머리 발견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 요즘 특히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요.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투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영어 유치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회화나 그런 영어사 교육에 노출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화는 하는데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됐을 때 파닉스나 아니면 영어 동화책을 읽을 줄은 아는데 소리내서 읽을 줄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문해력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부머리 독서법 우리 최승필 저자님도 여기 나오셔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치동 사례가 그런 거죠. 뭐 아이들이 잡다하게 들은 많은 게 있는데 비문학 지문으로 중학교 독해 문제를 하나 한 2단락 되는 거를 줬을 때 제대로 이해하고 논점을 파악하는 애들이 굉장히 없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영어 교육에 엄청난 교육을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이제 1, 2학년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가 영어 교육에 몇 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애가 2등급이 안 나오네? 내신 문법 1등급이 안 나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하는 현상이 지금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교육 이론적으로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냥 스피킹이나 이런 걸 회화적으로 하는 그런 언어 능력이 있거든요. 빅스라고 하는 그 능력하고 문제지를 푸는 능력은 다른 거예요. 칼프라고 해서 그 가장 비근한 얘기가 그러죠. 우리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한국말 잘하는데 다 우리 그 수능 국어 영역 1등급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아니죠. 또 개그맨들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말을 센스 있게 잘하고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 센스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수능 국어를 풀면 1, 2등급 나오나요? 이게 다른 문제거든요, 네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착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목표가 우리 아이가 그냥 회화 정도 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뭐 네이티브 스피커들하고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고 글로벌 어떤 뭐 문화를 접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회화 중심적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국제학교를 뭐 보낸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입시를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입시의 핵심은 내신과 수능입니다. 내신과 수능을 잘하는데 영어 회화나 영어 동화책 읽기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초등 고학년이 되면 한국식 영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한 학원을 또 보낸대요. 맞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영어가 한국식 영어가 있고 미국식 영어가 따로 있는 거. 영어는 영어잖아요. 근데 그 평가 요소들이 다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IB 얘기에서도 사실 핵심이 그거거든요.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오지선다로 찍는 그런 평가를 하느냐 아니면 서술형으로 그다음 아이들의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교실의 분위기라든지 아이들의 태도라든지 수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사실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입시의 핵심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그 상대평가 내신의 등수 세우기, 서울대와 의대를 정점으로 하는 등수 경쟁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90점 이상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3,000등 안에 들어야 의대를 갈 수 있는 거고 6,000등 안에 들어야지 서울대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10,000등 안에 들어야지 탑3를 갈 수 있는 이 경쟁이거든요. 네. 이 판을 보시라는 거죠. 이 판을 보고 또 우리 아이의 역량을 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를 입시로 줄을 세울지 아니면 학군지로 뛰어들지 그 엄청난 거주 비용을 감당하고 또 엄청난 사교육비를 쓸지 아니면 그 비용을 아껴서 차라리 우리 아이의 추후의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투자를 해서 결국은 아까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아이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게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입시로 달리기 해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그 말하는 논리죠. 상위 10에서 15%는 입시로 달리는 게 가성비가 훨씬 더 좋기도 합니다. 국제학교 보내는 것보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입시 쪽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거기 왜 서 있냐? 거기 왜 호구가 되고 있지?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네, 그 주변의 문제인데 그게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가 항상 여기 다독다 오기 전에 그 전 영상들을 쭉 다 리뷰를 하고 좀 오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리뷰한 것 중에 아비투스 얘기. 네, 좋죠. 네. 네. 결국은 입시로 달리는 아비투스 속에 있으면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내려오라는 거거든요. 그 틀을 깨고 좀 더 우리가 상위 아비투스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집 푸는 길만이 좀 답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어요. 성과는 안 나지만 애는 못하는 것 같지만 남들이 다 사교육 보내고 그다음에 뭐 학군지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되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대안을 이렇게 발견하시고 그러면 전략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지금 충북 증평에 내려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잘 아시겠지만 7살, 5살 굉장히 어립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병설 유치원을 보내고 지난 한 2, 3년 동안 저희 아이들 5, 7세 통합반이고 아주 작은 시골 초등학교예요. 진짜 통합반. 근데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첫 아이가 그 유치원 가기 시작해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사교육비를 빵을 썼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주변에서 사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않거든요. 비교 우리 아이들. 대상이 없죠. 아버지가 비교 신정서 대상이 별로 선생님이긴 또 하잖아요. 그런 변수들이 그런 태클이 들어올 수 있는데 선생님은 다 빅픽처가 있으니까 또 선생님 로드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로드맵. 네, 로드맵 있고 지역인적 전형 노리고 또 내려간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우선 애가 공부를 잘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어렸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오감의 자극을 충분히 받는 것과 큰 저기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신에 그 아낀 사교육비를 갖고 뭐 했느냐? 그냥 뭐 저금만 해놓고 아이 뭐 이름으로 뭐 통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건 아니고요. 여행을 많이 갔죠. 그래서 아이 미국도 한번 갔다 오고 코로나 전에. 지금 큰 아이가 7살인데 어제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어제 저희가 사자 수학을 해마다 8구절씩 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 있었냐면은 그 이웃을 선택할 때는 그 취필 유덕 반드시 그 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몇 나라를 지금 7살인데 가봤지 6개 나라를 가봤대요. 근데 그 나라 중에서 네가 제일 좋고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야? 그 물어봤더니 자기 미국하고 필리핀이 어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똑똑해. 필리핀의 어떤 자연환경이나 뭐 그런 게 뭐 좋고 그랬었다고.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자극을 주고 그랬을 때 제가 최근에 그 우리 신학기니까 유치원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블록놀이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좀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보통 아이들은 이거는 집이야, 이거는 주차장이야, 여긴 도로야, 이 정도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로 앞에 정글이 있을 수 있지도 않나? 근데 말레이시아 갔을 때 보르네오에서 오랑우탄 봤거든? 정글에서 오랑우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요 앞에는 그러면 우리 해변이라고 그러자. 해변에 돌고래가 나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좀 아비투스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집 풀고 공부를 하고 아이들 지금 학습지 안 하고 가나다 안 하고 지금 ABC 모르고 파닉스 안 하고 그러면 뒤처지고 그러는 그런 분위기에서의 어떤 비교 경쟁의 패러다임에서 아이를 보는 것과 그런 좀 돈을 좀 더 의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사지 말고 경험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12살 이전의 시기가 그런 다양한 어떤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오감의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러면 그게 평생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결정적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논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하는 근거가 저는 모차르트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차르트 곡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어떻게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런 리듬과 이런 게 나올까라고 생각하는데 모차르트는 12살 이전에 전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가 5살 때 굉장히 얘가 천재적인 음악 재능이 있다는 거 알았잖아요. 안 좋게 얘기하면 앵벌인데 얘를 데리고 조금 돈을 버시려고 그런 욕심이 피아노 많았어요. 쳐주면서. 투어를. 얘랑 투어를 많이 했죠. 누나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 귀족한테도 보여주고 이 왕한테도 보여주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사실 이제 창작하거나 글 쓰는 저기를 하는데 글이 안 써질 때 새로운 환경에 가면은 뇌에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상이 떠오르고 악상이 떠오른다고. 네. 그 뇌는 똑같은 환경에서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있으면은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고 게을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 그런 자극이 되면 더 많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를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2살 이전에 그런 시기를 그렇게 보낼까? 아니면은 사교육비를 최소한 하고 방학 때 다양한 좀 뭐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 달 살기 그런 거 하면서 새로운 나라 이번에 진짜 방학이 어차피 애가 공부가 잘 된다 그러면 중고등 6년은 문제집 푸는 공부로 달려야 됩니다. 우리 애를 국제학교로 빼고 유학을 보내고 그럴 어떤 그 로드맵과 계획이 아니라고 그러면요. 어차피 그럼 입시로 달려야 된다면은 마지막 시기 아닌가요? 결정적 시기? 그나마 여행을 다니고 그나마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뭐 그런 기회니까. 특히 영어 면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 영어에서도 우리 요즘 영어 공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도 틈틈이 좀 영어 비디오를 보여준다든지 그걸 노출하고 그러는데 뭐 문제지를 하겠는데 파닉스를 일부러 가르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노출을 했는데 집에서도 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애가 영어를 좀 안 하고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아빠 한글로 하는 게 더 좋아. 한글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우리 같은 공동체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얘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얘가 영어를 이렇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막 영어가 그냥 빵빵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느낀 건데 사실 영어를 잘하게 해주려면은 우리나라에서 막 학원을 좋은 데를 보내고 뭐 좋은 교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하는 겁니다. 네. 그런 사실은 관점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우리 아이 교육에 있어서도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하나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여행을 여러 나라를 갔다 왔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그런 여행이 있잖아요. 네네. 휴양 또는 관광 네. 목적. 그런 여행이 아니라 좀 가서 살아보고 그 나라의 문화를 겪어보고 네. 현지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쪽의 여행이셨던 건가요? 저는 이제 두 가지 고생교육이라고 그래서 네네. 제가 그 필리핀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그 돕는 일을 좀 해가지고 필리핀에 연고가 있거든요. 그쪽 공동체. 휴양지가 아니라
필리핀 깡촌에 들어갔죠. 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한 또 연구가 네네. 있어가지고 우리 거기 필리핀 시골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잠자리도 굉장히 불편하고 음식도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얘가 좀 적응할 수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적응을 못하는 거는 저더라고요. 부모가 힘들고 애는 너무나 잘 적응하고 애가 누구랑 굉장히 잘 놀았냐면 거기 있는 고양이랑 너무 잘 놀아가지고 애들은 동물들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고생을 하면 이런가 보다 하고 금방금방 적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좋은 저는 얘기죠. 약간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한 달 살기나 그런 거 대부분 이제 뭐 좋은 시설에 있는 콘도나 그러니까요. 수영장 네. 그런 데서 하고 그러면 약간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고생도 좀 하고 근데 이번에 겨울방학 때는 제가 공부물의 발견 읽었던 그 분들하고 같이 여기에 있는 4가지 검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역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지적 비인지적인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앞으로 1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걸 계획하는 세미나를 같이 했거든요. 네. 그 세미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같이 한국 음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 액티비티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했는데 지금 한 4박 5일 정도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뭐냐 했던 것 중에 그걸 부모님하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보육원 봉사하는 게 제일 좋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좀 보고 난 다음에 한 꼭지 포스팅을 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떤 이성적인 강의나 교육이 아니라 눈물과 감동이다. 그 안에서 보육원 아이들 힘든 상황 또 요즘은 이제 부모님이 계신데도 학대받아서 그렇게 보육원 오고 그러는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잘 양육을 못 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나는 이렇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뭐 힘든 저기에서 여기저기 친척집에 맡겨졌다 그리고 여기 오게 됐지만 여기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모든 것 그리고 또 내가 받은 만큼 나중에 사회생활 해가지고 좀 자리를 잡으면 또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 이런 얘기들 들으니까 보육원 친구들 소감 발표하고 그럴 때 몇몇 어머니들 진짜 눈물 흘리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아이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최근에 우리 거기 그 아이들한테 보내줄 그런 옷이나 학용품 보내주는 그런 거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몇몇 아이들은 자기 세뱃돈을 같이 보내왔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감동과 눈물이 사람을 좀 바꿀 수 있는 거지. 저도 이제 교육을 많이 해보고 그러지만 이렇게 이성과 논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교육할 때 특히 유아, 초등 그 시기에 그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게끔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천을 직접 해보시고 효과도 보시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이 강조되는 게 서양이나 선진국에서 봉사활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입시에도 우리 지금 학생부 종합전에 봉사활동,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도 좋은 고등학교 가는 데 있어서 봉사활동 점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봉사활동을 이제 뭐로 점수를 대체하냐면 학교 청소 같이 한 거, 학교 근처에 가서 플로깅, 쓰레기 줍기 하고 그런 거 봉사활동 점수 인정해가지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하철 같은 데서 가끔 보셨죠? 청소년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피켓 들고 이렇게 안내 하고 뭐 그러는 것도 이제 봉사활동 점수로 인정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서양이나 선진국에서는 진짜 그런 봉사활동 점수를 인정받지 않아도 봉사활동하는 애들 굉장히 많죠. 그런 어떤 보육원에 가서 뭐 봉사활동 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또 아픈 친구들 같이 놀아주고 뭐 이런 걸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봉사활동을 했을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학부모 교육 연수나 학교나 도서관에 가서 초청받을 때 그런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그 제안받는 게 뭐냐면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자존감이 낮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왜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교육은 상대평가 비교 경쟁입니다. 네. 그 안에서 아무리 부모님이 너는 성격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존감을 좀 북돋는 얘기를 해줘도 집에서는 그런데 학교에 가면 벌써 레벨별로 성적이 나눠지고 학교에 가면은 등수로 중학교 때는 그렇죠. 절대평가를 해도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네. 제가 아는 이 지인이고 저랑 계속 같은 이런 마인드로 같이 교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어떤 다른 거는 굉장히 잘하고 운동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운동 쪽으로 해서 적성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영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운동을 잘하는데 왜 영어 점수를 안 나는 게 스트레스를 받지? 그랬더니 중학교 지금 2학년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물어본대요. 너 영어 몇 점 맞았어?
이 부분에서 내가 학교를 다니는 한은 계속 성적으로 비교되고 성적으로 내가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어나 언어 쪽으로 그렇게 강한 강점이 있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운동이라든지 이걸 쪽을 강점을 강화해서 저는 이것만 강점을 강하면 그렇게 자존감이 생길 줄 알았는데 진정한 자존감은 사실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생기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가짜 자존감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네가 돈이 얼마나 있어. 그다음에 네가 성취를 한 게 뭐야. 애들한테는 그런 거겠죠. 몇 점이야? 몇 등이야? 요걸로 평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짜 자존감이거든요. 그리고 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등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자존감 떨어지겠네요. 네. 돈이 없어지면 자존감 떨어지는 거고. 이게 뭔가 내가 이룬 게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면 자존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기초한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체,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저는 이걸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존재에 기초한 자존감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래서 아까 그 친구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뭐 세뱃돈 받아가지고 좀 모아놨는데 이거를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줬을 때 내가 너무 소중하고 뿌듯하게 느껴지겠죠. 나는 진짜 삶의 의미,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존재의 자존감을 사실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성취나 어떤 소유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태어나서 물질적으로 많이 풍요하게 받았는데 내가 가진 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런 자연스러운 봉사활동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태인 자녀교육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유태인들이 자선이나 아니면 봉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만 보면 비교하고 열등감만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SNS에서 더 보이고 그러니까 네. 더 그렇고. 참 이게 교육시장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으로 시작해갖고 자존감까지 갔는데 사실 입시 얘기하고 애들 로드맵 어떻게 짜고 그런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삶에 좀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할 때 그런 것들을 먼저 갖추고 있어야 좀 뭘 해도 잘할 텐데 일단은 교육, 영유 보내야 돼? 초등학교 어디 보내야 돼? 네. 사립 보내야 돼? 공립 보내야 돼? 뭐 이런 걸로 우리는 늘상 고민하니까 사실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이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좀 자존감 있는 아이로 크는가? 이런 걸 좀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된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저 공부머리 테스트에서 아이의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우리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 검사 할 수 있는 그런 그 양식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아이들 개별 상담할 때 그런 회복 탄력성에 있는 걸 갖고 평가를 해보는데 의외로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 학군지에서 일찍 들어와서 학군지를 오래 다녔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부모님을 해보면 부모님은 그렇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실 아이가 자존감도 높고 행복한 아이가 되고 싶은데 입시 환경이라는 경제 환경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운동을 잘하고 부모님은 그래 너 운동 쪽으로 해. 너는 운동 쪽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정말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다 모든 선생님들이 인정해 줬잖아 라고 해도 그래도 나는 성적을 보고 나면은 수학하고 영어가 안 나오면 애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분위기가. 또 선생님들이 나를 공부 못하는 애, 쟤는 운동만 잘하는 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아까 이제 중하위권이 이제 해당되는 거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국영수 다 잘하겠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런 친구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하위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입시 현장에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강점 강화다. 잘하는 걸 더 잘하게. 입시적으로도 그게 좋다는 그런 제가 메시지를 책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영수를 다 해가지고 애가 뭐 60점 나오면 아 이거를 뭐 좀 못하는 과목을 다 뭐 80점 정도로 올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낮은 단계의 전략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럼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뭐 영어다. 수학은 뭐 40점인데 영어는 80점이고 국어는 한 70점이다. 그러면 보통은 수학이 지금 40점이니까 요거를 한 50점, 60점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나?
뭐 예고 생각하고 또 전과목 학원을 보내거나 막 그렇게 투자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영어를 1등급 맞게, 영어를 100점 맞게 해서 나는 최소한 문제집 푸는 공부에서 영어는 잘한다. 네. 또 그게 이제 우리 입시를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시 지원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 원서 쓰기도 쉽습니다. 차라리요. 잘하는 과목, 그다음 가중치가 있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대학의 수준도 높일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러니까 애매하게 중간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어떤 과목을 잘하면 그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더 자기가 원하는 또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안적으로 제시해드린 방법이 강점 강화 거죠. 잘하는 걸 좀 더 잘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입시적인 환경에 좀 있어야 된다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다른 뭐 대안학교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여기 아이비라든지 제가 또 다른 대안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애는 좀 문제집 푸는 공부는 아니고 그런 좀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좀 대안적인 교육에 맞다라고 싶으면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냥 그런 로드맵을 좀 이따가 좀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중위권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셨고 네. 그 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먼저 좀 부모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네. 유초등학교 그 단계에서도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중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있고요.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리.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죠. 네. 공부머리의 발견. 이런 부분의 질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또 부모님들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역량은 있는데 부모가 무지해서 애 인생을 망치는 거 아닐까? 맞아요. 영재학교나 과학고 갈 수 있는 애인데 미리미리 그걸 부모가 몰라가지고 정보를 몰라가지고 그냥 시골에서 아이를 썩히다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게 부모가 무지해서 애 인생을 망치는 경우는 없다. 그 부모가 무지하면은요 옆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얘는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네. 근데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시면 거기 있어도 될 애거든요. 아, 네네. 그럼 그런 애를 명확하네요. 네, 끌고 다니면서 네. 뭐 영재 검사를 받는다든지 뭐 웩슬러 검사를 받는다든지 학군지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받아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근데 그런 좀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애매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검사가 공부머리를 알 수 있는 4가지 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이거는 아이가 문제집 푸는 공부를 했을 때 몇 점까지 올릴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점수까지 올릴 수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다중지능 검사인데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을 좀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같은 그 맥락에서 해주는 무료 검사가 있거든요. 우리 교육부의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중고등 진로 심리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 우리 아이의 강점 역량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수능 경쟁력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제가 조금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게 요즘에 수능이 굉장히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수능 경쟁력이 있으면 정시 로드맵이 강한 학교로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수시형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농어촌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인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대학을 좀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다면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나라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에서도 상위권 뭐 전국 100위권 고등학교 그런 데는 면학 분위기 굉장히 좋죠. 근데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한두 문제만 떨어지면 뭐 내신이 뭐 후두둑 떨어지거든요. 그 가운데 멘탈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내신 받기 쉬운 곳은 면학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 나름대로 멘탈을 잡고 내신의 1등급을 받아야 본인이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은 단판 승부 아닙니까? 한경이 지금 짐 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압박감이 있는 시험장에서 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멘탈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입시는 기승전 멘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얘가 멘탈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아보려면 객관적인 수치가 아까 제가 권해드리는 김지환 교수님의 회복탄력성 검사 요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정확히 뭐 그것만 의도한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무료로 또 이제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책을 보시고 우리 검사를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뭐 활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DISC 디스크 검사라고 하는 좀 MBTI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제 디스크를 우리 상담이나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각자 다른 진로라든지 공부법을 이제 찾는 거죠. 그 4가지를 해보시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다른 영상들을 이제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모리 테스트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초등 5, 6학년 이후로 우리 아이가 입시 경쟁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요즘에 하나 또 요즘 의대가 막 정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하나 어떤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 직장 다니시다가 소시적에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이 그거 좀 직장생활 힘든데 이참에 한 뭐 몇천 명 늘어나는데 한번 이 경쟁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마지막 문이 열리는 거 아닐까? 이제 정원이 어느 정도 또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뭔가 또 좀 다른 과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 가운데 반수라든지 아니면 재수를 해서 의대를 다시 도전해 보려고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실제 입시 현장에서는 별로 안 무섭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의대라는 게 아까 정시로 보통 그런 분들은 수시로 가기는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뭐 내신이 굉장히 옛날적 내신이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점수로 해서 정시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정시로 갈 수 있는 의대는 전체 수능 문제 가운데서 지금 뭐 한 3,000명 정도 뽑아주는 상황에서는 결국 4-5개 이내로 틀려야 이게 의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은요, 몇 개 틀려야 되냐면은 6, 7개 틀리는 겁니다. 별 차이 없네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2,000명 늘었으니까 나 10개 틀려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택도 없는 소리죠. 엄밀히 말하면. 전혀 왜 가능성이 그러면 우선은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한번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에 갈 수 있는가를 해보려면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면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은 작년 수능 시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이 2세트를 복사를 해요. 근데 지금 뭐 수학 같은 게 많이 잊어버리실 수 있고 가장 만만한 과목이 국어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영어를 계속 문과 쪽이신 분 영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국어나 뭐 본인이 제일 만만한 과목을 하나 선택을 해요. 국영수 3과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똑같은 세트를 2개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서 하나는 시험 환경에서 풀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 같은 경우는 90분, 수학은 100분이거든요. 100분에서 시험 환경에서 딱 풀어보고 하나는 좀 쉰 다음에 좀 충분히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하나는 시간 제한 없이 그 다음에 오픈북으로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을 찾아봐야 되고 영어는 단어를 찾아봐야 되고 국어는 인터넷을 검색하셔도 돼요. 네.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시 애매했던 문제 있잖아요.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시면 다 풀어보진 않겠죠. 내가 확실히 자신 없는 문제나 이렇게 해서 풀어봐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을 해요. 그럼 점수가 2개가 나오겠죠. 네. 하나는 시험 환경에서 푼 점수를 A라고 그러고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푼 걸 B라고 그러면 이 두 점수가 첫 번째로 풀어본 거에서 100점 만점에서 A가 70점이 나왔습니다. 뭐 오랫동안 시험 문제 안 풀어보고 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70점이 나왔는데 오픈북으로 했더니 90점이 나왔어요. 1등급이 확실할 것 같아. 이러면 한번 직장을 그만두셔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재수 삼수를 하든 몇 년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이런 경우일 수 있겠죠. 아까 A로 한 그 시험 환경에서 푼 게 70점이었어요. 근데 B로 한 게 75점이나 80점이었어요. 이러면 이게 2, 3년을 하든 재수 삼수를 하든 가망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오픈북으로 모든 소스를 다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는데 본인의 인지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가 지금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뭐 그다음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그런 의대라는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하는 공부머리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 5, 6학년 정도에 중학교 내신 문제로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중학교 내신 문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입시는 중고등 6년을 이 입시로 문제를 푸는 공부를 달려야 되고 중학교 수준으로 직관적으로 얘기했을 때 국영수가 올 A가 안 나오면 입시 경쟁력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학군 분석할 때도 그거 많이 하거든요. 이 지역의 어떤 그 국영수 A 비율이 몇 퍼센트 되냐. 학군지는 국영수 A 비율이 거의 50에서 60%입니다. 근데 비학군지는 한 20, 30%거든요. 전국 평균이 30%예요. 30에서 40%거든요. 근데 30에서 40%는 수능 기준으로 하면은 3등급 정도 돼요. 수능 점수 기준으로 3등급이면 인서울 탑 30위권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시로 달려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가 생각한 전공이라든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지금 우리 저성장 국면에서 탑 30위권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다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자기가 전공한 거를 살릴 수가 없는 좀 상황이에요. 입시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중학교 때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 국영수가 전 과목이 약간 A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학이 100점이나 97점이어야 돼요.
한 문제 틀려야 돼요. 중학교 수학인데도 벌써 그 정도가 안 된다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은 훨씬 더 어려워지잖아요. 거기서 거의 2등급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상위권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이 굉장히 약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 가기가 더 힘들어졌거든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딸이 아니 우리 아들이 나보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건데 대학 나중에 간 거 보면 내가 그 정도 했으면 어느 대학에 가겠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이런 이제 진짜 너무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달렸어야 되는데 내가 정신줄 놓고 있다가 우리 애들 인생 이런 또 후회하시는 경우 많은데 상위권 경쟁 그만큼 더 치열해져서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초등 5, 6학년 때 어느 정도 인지적인 능력은 이제 완성이 되고 초등 저학년 때 이제 공부머리 테스트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초등 고학년 때 중학교 문제로 애가 뭐 선행을 하려면 뭐 수학이나 뭐 영어 문제를 해도 되고 얘는 선행 전혀 기반 없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책만 읽고 독서 중심으로 공부머리 독서법 거기 있는 것처럼 소설이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해서 약간 몰입 독서 경험이 있고 문해력이 있는 정도인 것 같다. 그러면 국어만 갖고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만 갖고 시험을 봤을 때 얘가 90점 이상 절대평가 기준으로 수행평가가 있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다 90점 맞지 않아도 뭐 85점 맞고도 A를 받을 수는 있거든요. 실제 이제 내신에 가면 그래도 최소한 90점대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얘는 입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6년을 뭐 사교육이라든지 학군지라든지 입시로 줄 세우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6년이 힘든 시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금 IB 교육도 그렇고 대한교육도 그렇고 저도 뭐 국제학교라든지 다양한 이런 좀 대안적인 걸 찾아보려고 그러는 게 문제집을 푸는 공부를 6년을 시켰는데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안 되면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엎어져 있습니다. 애들이. 삶에 의욕이 없어. 그 안에서의 그냥 탈출구가 이제 남자애들은 주로 게임, 그다음에 유튜브 보는 거, 여학생들은 화장, 아니면 아이돌 이런 부분에서 밖에 삶에 낙이 없어요. 학교 가면은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이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3월에 수능형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습니다. 그 고3 가면은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계속 막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수학 시간이 100분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수학을 풀 수 있는 게 인수분해 이후로는 나는 삼각함수나 주수록 이상 따라가지 못해요. 이런 학생이 수학 시간 100분인데 몇 분을 풀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30문제 중에 한 뭐 몇 문제 아는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엎어져 자는 거죠. 이런 엎어져 있는 아이들 깨우겠다고 고교학점제라든지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사실은 선생님들도 힘들고 애들도 힘든 거예요. 네. 상위 한 공부 잘하는 10에서 15%를 위해서 나머지 아이들이 다 들러리를 서주는 그 내신이나 수능 등급에서 하위권을 깔아줘서 들러리를 서주는 그처럼 교육의 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현실을 근데 우리가 뭐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교육 독립, 경제 독립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판은 이런 판인데 그 현실을 아시라는 거죠. 너무 이상적으로 뭐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뭐 이렇게만 뭐 독서만 하면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약간 현실주의적인 입장이니까 판은 이런 판인데 우리 아이 역량이 되고 경제력이 된다면 입시라고 하는 레이스를 뛰셔도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가정은 전국을 봤을 때 10에서 15%예요. 상위 10에서 15%. 그 나머지 중하위권 학생들 가정이라고 그러면 괜히 거기 서 있다가 좀 뭔가 엄청난 돈을 쓰고도 애들 성과도 안 나고 자존감은 떨어지고 부모님 노후는 없어지는 그런 좀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시지 마시고 좀 중심을 잡아서 이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가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학군지를 좀 이게 뭔가 거주 지역 다운시프트 해가지고 굳이 막 비싼 학군지에 있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내려와서 그런 자산을 형성하셔서 아이한테 자산을 좀 만드는 법, 지키는 법, 뭐 그런 법들을 좀 이제 가르쳐 주고 또 나중에 추후에 아이가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런 방법도 적어놨죠. 편입이라든지 뭐 재수 말고도 편입이라든지 대학원을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거 있을 때 뭔가 한 방을 밀어줄 수 있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 특히 군대 갔다 오면 많이 처리된다고 그러잖아요. 여학생들 이제 사회생활 해보고 그러면은 난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경험해볼 그 공간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적거든요. 다들 문제집 푸는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해보니까 내가 이걸 잘하네? 이걸 인정받네?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추후 교육비를 한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전략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중간에 그 말씀 들을 때 이제 고등학교 가고 나면 애들이 이제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다 네. 엎어져서 자고 그렇게 그냥 멍 때리는 애들이 많다고 네. 하셨는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그걸 모르진 않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많다는 걸. 그래서 더 사교육에 몰입하고 더 선행을 하고 우리 애를 그렇게 안 네. 만들려고 그러니까 네가 공부를 지금 조금 해서 조금이라도 수업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게 되면 공부에 좀 재미가 생기면서 그리고 성적도 잘 나오면 더 열심히 할 거다. 이런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제 질문도 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우리 애가 부모님 질문들이 그렇지 다 않은 애로 똑같으시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지 않게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듣고 똘망똘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다 선행하고 사교육하고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보내고 만들어 달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공부어를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중위권인 거예요. 테스트 결과가. 근데 아니 안 배웠는데 이걸 해보고 맞다고 이걸 결정짓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애는 잘 가르치고 좀 더 이렇게 매일매일 뭐 예복습하고 하는 그런 버릇이나 이렇게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모르는 네. 거 아니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그 교육열, 한국 부모의 그 교육열 있잖아요.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볼 거다. 네. 그 의지. 그러니까 그게 아이를 되게 힘들게 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미래가 보여도 믿고 싶어 하지 않고 교육 그런 외에 것들이 다른 사교육을 부분은.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네. 쉽게 놓지 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사실 희망 고문. 그쵸. 근데 네. 그걸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게 결국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 아비투스가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깨셔야 되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가 이제 책에서도 대안하는 중하위권의 또 전략이기도 한 거잖아요. 거기서 제가 대안사교육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국제학교를 보내거나 아이비학교를 보내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면 그냥 평범한 일반 학교를 보내면 아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등수를 평가받고 점수를 평가받고 그런 삶을 6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아이가 공부 쪽으로 잘하는 아이라면 나름대로 자존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또 꿈과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까 대부분의 80%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영수 전 과목 사교육을 시키기보다 국영수 중에서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게 시키는 전략을 하나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제가 여러 차례 뭐 얘기를 했었잖아요. 국어만 잘하던 그 친구가 수학학원에 영어학원을 과감하게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이 국어학원을 다니고 또 글쓰기 학원을 더 다닌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 그런 글쓰기 같은 훈련들을 하고 중학교 때부터 웹소설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인서울권 대학에 있는 문예창작학과에 특기자 전형으로 해서 들어간. 그렇게 해서 빨리 자기 작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강점 강화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공부가 아닌 쪽은 뭐 코딩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서 자기의 강점 강화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대안사교육이라고 해요. 우리 사교육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보육 차원에서도 애를 학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정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도심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경우에 뭐 일찍 와서 부모님이 챙겨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학원에 좀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때 문제집 푸는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애가 잘하고 좀 좋아하는 학원을 그래서 제가 학원을 보내는 기준 3가지를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애가 가고 싶어 하느냐, 보낸 것에서 감사하느냐, 가서 상위 20-30%를 할 수 있느냐. 문제집 푸는 학원에 가서 상위 20-30%를 못 하는데 태권도 학원에 가거나 만들기 학원이나 미술 학원에 가서 20-30%를 해. 그럼 그쪽으로도 진로가 또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럼 넌 태권도 쪽으로 해서 체육이나 특기자 전형으로 가든지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뭐 예체능 쪽으로 해가지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학원 선생님 또 로드맵을 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강점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사교육을 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3번째는 이제 근본적인 건데 교육의 어떤 목표를 20대 학부를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좁은 목표로 세우면 이 문제집 푸는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30-40대 경제적 자유인이 돼서 아이가 돈 걱정 없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몰입해서 살 수 있는 그거를 교육의 목표로 해보면 어떨까? 그럼 문제집 푸는 공부 이외에 다양한 어떤 진로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좀 업로드된 영상 보고 우리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우리 철이 형. 네. 그거 보고 저도 사실 요즘 이제 다시 그 전에 한번 오태민 작가님 강의를 듣고 아 비트코인이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한 투기가 아니라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그런 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 약간 조금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한
청년 중에 최근 다른 그 채널에서 나온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자산이 한 2억 5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어떻게 좀 투자를 했냐면은 적립식 투자. 이 급등락이 심한 거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그냥 한꺼번에 몰빵으로 사지 않고 몰빵으로 사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떨어지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장기 우상향할 거 좀 생각하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낮은 단계에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경우는 5개월, 그다음에 완전히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사도 34개월이면은 거의 3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그런 검증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이분은 고점일 때부터 적립식으로 계속 사신 거야. 어렸을 때. 근데 이분이 어떤 커리어가 또 있으시냐면은 대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코딩을 하셨어요. 네. 코딩 쪽으로만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졸 경력으로 해서 일반 소프트 회사에 취직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급여가 그래도 몇천 정도는 되시는 거예요. 급여 그거 받은 걸로 비트코인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제가 벌써 20대 초반인데 이 정도 벌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굉장히 오를 거니까 뭐 일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시고 나는 현업에 굉장히 좀 충실히 배우면서 더 저기 할 거고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운이 좋았던 거죠. 또 그때 좋은 강의를 만날 쓰고 좋은 책을 봐가지고 내가 실천이 가능했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태도도 겸손하고 너무 요즘 청년 같지 않게 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시 말고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20대 후반에 계속 지금도 적립식 투자를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비트코인이 한 뭐 5억이나 10억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20대 후반에 이분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니고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닐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네. 그다음에 서울에 내 집 마련도 이분은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게 학부 졸업장을 갖고 대기업에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전문직이 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는 목표가 우리나라 대부분 뭐 다른 아이 행복이나 뭐 진로 적성 뭐 다른 뭐 교육적인 목표가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 근본적인 게 돈 걱정 없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굳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원서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 목표가 이제 20대 처음 엔트리 레벨에서 학벌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죠. 회사를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엔 학벌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벗어나서 어차피 지금 국가나 아니면 기업이 만들어줄 수 있는 일자리는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 일자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가 각자 도생해서 좋아하고 잘하는 거 가운데 일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내가 뭐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진로도 있지만 이렇지 않게 아까 30, 40대 경제적 자유와 그다음에 내 행복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갖고 길을 찾으면 아까 이 사례 그다음에 제가 또 책에서는 미용 쪽으로 하신 학생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즘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 화장이나 뭐 이런 데 미용이나 관심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그 문제집 푸는 공부를 시키기보다 미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사회 나오자마자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거기도 한 1억 정도를 모았다는 거예요. 명함에 그런 얘기 썼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뜨면 나는 달려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내 어떤 삶의 방향성 이런 거 근성이 있고 그런 친구들이라고 그러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에 나와서 많은 기회가 있고 특히 유초등 저학년 지금 20만 30만 태어난 아이들은 문제집 푸는 공부가 안 돼도 어떤 취업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향후 10년이 문제예요. 학군이나 이런 건 이제 앞으로 제가 향후 10년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수능 40만 보는 인원이 10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완전히. 좀만 늦게 날 거. 그래서 지금 유초등 저학년이신 가정은 애를 문제집 푸는 공부를 너무 닥달하지 않아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보다 한국말만 잘하면 한국 중간 관리자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일본이 그런 현상들이 막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기회가 있으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보시고 우리 아이의 입시나 교육의 로드맵을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맥락에서 IB RE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비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아이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사도 단행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디를 가야 돼? 학군지로 가야 돼? 아이비 학교가 주로 있는 대구나 뭐 제주로 가야 해? 막 국제학교를 보내야 해? 막 정말 많은 그 경우의 수에서 방황을 했었어요, 잠깐. 그러다 이제 제 나름 이 책도 읽고 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아이비를 잘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 또 어느 세계 학교에도 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좀 성격이어서 아이비 교육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두 아이니까 8년인 거예요. 근데 이사를 제가 뭐 제주로 간다거나 대구로 간다거나 이걸 다독다독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가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삶의 어떤 한 10년간의 삶을 옮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비를 포기를 했어요. 서울 경기엔 아이비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아이비는 참 좋은 교육인데. 아이비가 뭔지 그리고 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네.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이비는 인터내셔널 바클로레아라고 바클로레아는 프랑스 대입인데 전체가 다 논서술. 아이비는 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을 자기가 정리하거나 아니면 쓸 수 없으면 그거를 그냥 피상적 지식이라고 보지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형은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전 세계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의 하나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교육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보통 거기 커리큘럼이라고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토가 그거죠. 생각을 꺼내는 교육.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표선고 사례 같은 데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2차 방정식 같은 거를 배운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는 2차 방정식 개념, 그다음 뭐 예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차 방정식 단원을 들어갈 때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런 과제를 하나씩 내주죠. 너는 우선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너희들은 2차 방정식을 갖고 뭘 해보고 싶어? 근데 이걸 이제 아이비 교육을 받아본 학생이 처음 충격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나한테 뭘 배우고 싶어, 뭘 하고 싶어라는 걸 물어보지 않았대요. 다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수학 처음 시작하면 집합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도형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다 커리큘럼 정해진 대로 나간 거지. 애들 의견이 무슨 중요가 있냐는 진도일 뿐. 네, 진도를 그냥 나가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진도를 잘 따라오는 애들은 잘하는 거고 못하는 애들은 학습 부진이니까 그거를 보충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이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근데 아이비 교육에서는 우선 그 생각을 꺼내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이런 건데 이런 거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또 이번에 한 학기 과제를 하면서 2차 방정식을 구현할 수 있는 거를 뭐 찾아와라. 제주도에서 이제 해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걸 찾아야 하냐면 우리 집은 그 감귤 농사를 짓는데 드론으로 농약을 뿌려요. 근데 드론의 발사 각도를 어떻게 조정했을 때 가장 잘 효율적으로 뿌릴 수 있는지 그거를 2차 방정식으로 해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 하나 들고 오는 거죠. 또 어떤 아이들은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는 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2차 방정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구현할 수 있고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아이들이 한 학기 내내 2차 방정식의 개념과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요걸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내신으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아이비 종합 고등학교 가서 종합 시험 같은 그 외부 시험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약간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개념을 종합해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해서 자기가 2시간 동안 막 써내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해서. 그런 식을 교육을 하니까 확실히 아이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동 능력이라든지 이게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비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수능으로 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만큼도 힘들어요. 최상위권은.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지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문제집 푸는 공부보다 이런 아이비식 교육을 기회가 있다면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과정이 다른 거죠. 문제집 푸는 공부를 하려면 아까 상대편과 내신 경쟁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력이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경쟁이니까 쟤를 떨어뜨리고 내가 한 등급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뭐 쟤를 한 문제 더 풀어줘서 제가 더 잘 맞으면 내 수능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등수 경쟁으로 그 아이가 리더가 됐을 때랑
IB라든지 이런 교육은 협력과 그다음에 선생님과 소통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했을 때 그런 성과가 과정이 지금 다른 거죠. 둘 다 입시적으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교육인데 최근에 이제 IB가 1기 그 고등학교 과정을 해서 1기 교육 성과가 나왔거든요. 표성고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그런 그 학교들이 그 포상고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결과 나왔는데 의외로 생각한 것보다 좋습니다. IB는 11월에 IB 마지막 종합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시험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입시 교육을 했을 때 표성고등 같은 경우는 서울대도 나왔고 과학 특성화 수시로 해서 수능 점수 없이 갈 수 있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과학 특성화 고등학교도 많이 합격자가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시에서도 결국 정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그런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쪽에서 그 어느 정도 입시 경쟁력도 있다. 그러면 IB를 반대하시는 그런 쪽의 가장 큰 의견이 애들한테 그냥 바람만 놓다가 결국 대학 못 가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해외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특례 입시에서 외국에서 아니면 국제학교 출신 가운데 IB나 AP 점수가 있는 아이들을 받아주고 그다음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지 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IB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은 그다음에 지금 내신이나 뭐 이런 최종 점수를 보지 않더라도 내신이나 이 정도 했던 학생이면 충분히 우리 학교 와서 다니고 또 좋은 학점을 받고 잘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IB 학생들을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입시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교육의 선택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IB를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선생님 교육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제학교 가운데서 IB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 영미권 학교들에서 대부분의 국제학교에서는요. 학비가 1년에 3만 불대 이상이 되는 그런 고가의 국제학교들에서 대부분 IB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 내국인도 갈 수 있는 국제학교가 좀 있지 않습니까? 송도 체드윅이라든지 제주의 NLCS가 지금 IB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커리큘럼 가운데. 근데 여기가 거의 3만 불대 이상 되는 좀 국제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좀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주도나 아니면 대구에서 하는 거는 공립학교니까 그 학교에 가면은 그 정도의 비용을 내지도 않고도 사실은 그 IB 교육을 한번 시켜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들 가운데 우리 자연 출산했던 그룹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자연육아나 아니면 자연교육했던 그룹들 가운데 제주도에 내려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많이 또 경험하고 도전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또 인상적인 게 선생님이나 교사직에 계시던 분들 가운데 또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육 현장을 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이렇게 무상으로 또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는 기회면은 왜 이용을 안 해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IB 교육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좀 우리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IB가 무조건적인 교육의 답은 아니거든요. IB를 한다고 아이들이 모두 다 창의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기질이나 성향이 좀 맞아야 돼요.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그런 거 싫고 선생님 알려주면 성실히 하고 주어진 거 그냥 입시가 맞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디스크 검사도 해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DISC에서 S나 C 성향이 높게 나오는 안정지향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주어진 거 잘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발표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은 좀 우리나라 입시 현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기가 죽고 질문도 못하고 답답하고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IB나 국제학교 같은 데 가면은 진짜 뭐 이렇게 자기의 끼나 아니면 역량을 굉장히 많이 좀 드러낼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기질이 맞는 학생들한테는 그게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입시를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시적인 성과도 또 역량이 있는 아이들은 나오지만 안 되는 친구들은 IB로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IB가 무조건 어떤 지금에 있는 입시교육의 폐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의 교육적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나 수단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 가정 형편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 지금 상황에 맞게 채택할 수도 있고 안 채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리해서 이사를 가실 필요는 없다고 좀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면 아까 입시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대안사교육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다른 전략들을 해서 아이가 좀 행복하게 좀 공부하고 또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근데 약간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아버님 직장이 좀 자유롭다든지 뭐 이런 가정들은
why not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외국에서 받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제학교에서 3만 불, 4만 불을 해야 되는 거고 한번 경험해서 아이가 맞다라고 그러면 쭉 다녀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런 선호하는 분들은 많은데 학교가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학생 한계가 있으니까 그뭐 제주도나 아니면 대구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나는 아이비 중학교도 나오고 아이비 고등학교도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배정을 못 받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까지? 그러면 이제 일반 고등학교로 그럼 가야 다시 또 되는데. 입시로 달리는 거예요? 붕 뜨는 네. 거지 뭐. 아,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비 교육이라든지 대안 교육을 받으면 입시 경쟁이 완전히 없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전에 우리 그 광주에 지혜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는 입시 공부를 안 시키고 아이들 뭐 고전 100선을 갖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세월호 사태 같은 거 있으면은 전교생이 도보로 거기 광주에 있는데 광주에서 진주까지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그 현장들 다 일일이 보고 거기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토론을 하고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 학교를 졸업한 심지환 군이라는 친구가 1년 동안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수능 공부를 해가지고요.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비식으로 걔는 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입시 역량이 네, 있는 네. 학생들은 대안 교육을 받든 아이비를 하든 입시적 상관이 경쟁이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라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근데 입시 경쟁이 있었던 학생들이 수능을 봐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갈 수 있는 거고 그 친구가 국제학교를 가거나 아이비를 가거나 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경제적인 거죠. 사실 근데 내가 우리 아이비를 시키고 싶은데 우리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뭐 체득을 보냈다. 그러면 이 3만 불, 4만 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가정인데 나는 한번 우리 아이들 입시로 줄 세기 쉬우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의 형편에 맞게 너무 이게 정답인데 아이비 뭐 시켜서 너무 미안해 뭐 죄 짓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저는 또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게 네.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지 또 하나는 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로드맵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다. 어떤 완벽한 로드맵이라는 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그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를 의대를 서울대를 보내면 이런 표준화된 경로가 있다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걸로 책을 내십니다. 어렸을 때 뭐를 시키고 어느 학원을 보내고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근데 그런 분들도요. 첫째는 그렇게 되는데 둘째, 셋째는 안 된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똑같은 환경의 학원지나 사교육을 시켰는데도 첫째는 되고 둘째는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애들은 시골에만 있고 그랬는데 농어촌 전형으로 뭐 하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의대도 가고 이런 친구들이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 정보만 찾아다니고 그걸로 바꿀 수 있는 거는 5% 10%도 안 되고 그게 너무나 많이 변하고 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렇게 노출되시면 결정을 못 해요. 맞아요.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에너지를 쓰실 시간에 오히려 사실은 본인의 내공을 기르고 입시에 관련돼서는 한 이 정도 가이드라인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또 자세한 입시 정보는 애들이 물어와야지 부모가 일일이 설명회를 찾아다니고 들어서는 안 돼요. 진짜 상위권 애들은 부모한테 브리핑을 해주죠. 엄마 나 공사 가고 싶거든. 근데 공사는 시험을 따로 본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공사관학교 가서 나 지금 파일럿이 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엄마 아빠가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진짜 인재 아닐까요? 떠먹여주고 그러면은 그걸 감사해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받아서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투자도 그렇고 입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보가 없어서 사실은 그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내공이 없어서 실천을 못한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근데 내공과 준비가 된 분들은 그거를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들 아무리 가이드라인을 주셔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정보가 중요합니까? 내공이 중요합니까? 네. 이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해봐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근육을 길러놓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도전들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아, 참. 지금 질문 드릴 게 사실은 준비한 것들의 지금 한 20%? 그런데 큰 꼭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서 녹아있어요. 여러 가지를 네.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뭐 학군지만 이렇게 한 꼭지 딱 뽑아가지고 질문도 좀 다양한 질문 드리고 싶기도 했고 뭐 사교육도 요즘 문제들이 많고 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꼭지 뽑아서 질문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좀 다양한 관점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요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또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책을 통해서 또는 심정석 작가님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오늘 진짜 되게 복잡해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좀 딱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우리 자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또 가지고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좀 먼저 고민해 보고 또 길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오랜만에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셨는데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좀 자주 이런 방송에 나와서 특히 이제 교육 채널이라 이런 데 가서 좀 많이 이런 좀 중심을 잡는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지금도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그래 맞는 거는 같은데 몸이 따라가지 않고 실천이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학군지에 있으면서 사교육 안 하고 학군지에 있으면서 경쟁교육을 안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나랑 코드가 맞는 분들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시고 난 다음에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좀 기르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입시적으로 한 7, 8년 후에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재테크 같은 걸 목표로 한다고 그래도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뒤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좀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나의 목표와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아이의 10년 뒤의 목표 꿈의 크기와 또 하나는 꿈만 크게 갖는 것보다는 사실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런 24시간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10년 뒤의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러 가지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관심을 갖고 책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한번 내려가 보고 답사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실천 시간이 있으면 이후에 삶이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아무 실천을 하지 않고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러면 그냥 똑같은 패턴이 계속 듣고 또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것 같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아까 제가 교육의 목표는 드렸잖아요. 20대 그런 학부로 어디 가느냐보다는 30, 40대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거나 아니면 돈 걱정 없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좀 더 높은 교육적 목표, 또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점수나 뭐 이런 것보다 아이의 행복이라고 하는 좀 더 높은 교육적 목표를 설정하시고 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인문학제의 독서를 해서 아이랑 뭐 정해진 시간에 그런 최소한 인문고전을 같이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같이 읽고 나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실천하는 게 있으면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오늘 영상들 참조하셔가지고 실천하는 가정이 좀 한 가정이라도 더 많이 나오기를 한번 기원 드리고 또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도도 꼭 한번 저희 오늘 광고가 아니거든요. 심정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으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항상 해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책 한번 읽어보시면 자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